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마존 EKS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릴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용우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먼저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EKS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커를 설치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단일 머신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뭐 여러 서버에 걸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고 뭐 특정 서버에다가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이런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용량이 증가할 거고 거기에 따른 서버 증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버의 서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도 컨테이너들도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많아진 컨테이너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 컨테이너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세 개의 컨테이너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서버에서는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량만큼의 어,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가 이 서버에 들어가서 이 컨테이너를 다시 되살린다거나 뭐 노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특정 노드를 한 대 더 증설한다거나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자가 일일이 다 관여를 한다고 하면은 운영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도구들을 우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합창단, 합주를 하는 이런 지휘자가 있고 연주자가 있는 이런 그룹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실제 연주를 하는 이런 뭐 바이올린이나 어떤 뭐 첼로나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전체 그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 역할을 하는 거를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연주를 하는 영역을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상태, desired state라고 하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 플레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테이너를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 컨테이너가 어떤 건지 찾아내서 다른 컨테이너로 다시 재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WS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 EKS와 아마존 ECS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위치는 이제 EC2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파게이트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뭐냐면 이제 서버리스, 관리할 서버가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WS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도구는 ECS랑 EKS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둘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둘 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ECS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제작한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성을 염두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쉽고 간편합니다. 그만큼 이제 AWS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가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쉽게 시작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KS 같은 경우에는 요 인기 있는 쿠버네티스라는 도구의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연해요. 이 쿠버네티스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어, 서드파티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죠. 그래서 우리 워크로드에 맞게 굉장히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좀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 간의 공통점은 이제 운영을 중앙에서 이제 표준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ECS, EKS 모두 관련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그리고 EC2와 파게이트를 둘 다 사용하실 수 있고 AWS 서비스이다 보니 이제 다른 AWS 서비스들과의 통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KS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KS는 이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수정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오픈소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증된 그런 쿠버네티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3개 버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3개 이상의 그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패치라던가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아마존 EKS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 이 쿠버네티스의 마이너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능이나 신뢰성 면에서 뛰어난 관련 서비스입니다. 보안 역시 AWS의 VPC 내에서 실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IAM과 결합을 해서 인증을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좀 복잡해 보이는 기능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AWS에서 콘솔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드온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매니지드 애드온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KS를 사용하게 되면은 고객이 여러 워크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쿠버네티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 도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와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이 된 것이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볼 수 있고 그 쿠버네티스는 큐브 프록시나 뭐 파드 그리고 API 서버 스케줄러, etcd, 큐블렛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클러스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마스터 노드랑 워커 노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마스터 노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API 서버가 있습니다. API 서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쿠버네티를 쓸 때 kubectl 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CLI 도구죠. 이 CLI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API 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리면 최초의 요청은 이 API 서버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명령에 따른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 역할을 실행을 관장하는 게 이제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뒤에서 배우시게 될 디플로이먼트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리플리카 셋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러가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 역할이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내죠. 그리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우리가 파드를 만약에 컨테이너를 실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컨테이너가 어떤 노드에 배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이제 스케줄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드의 리소스 사용량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드는 어떤 노드를 선호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노드에 파드를 배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etcd 같은 경우에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이 etcd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브 컨트롤 get 파드 명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이제 파드에 대한 그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죠. 그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도 전부 이 etcd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마스터 노드에 속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이중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여러 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여러 대의 마스터 노드를 통칭해서 우리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 노드로 넘어가 볼게요.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큐블렛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이 큐블렛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API 서버와 통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관리자가 큐브 컨트롤 명령어로 뭐 파드를 실행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API 서버를 통해서 이 큐블렛이 수신을 받아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큐블렛이고요. 그리고 큐브 프록시는 뭐냐면 큐브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파드를 외부에다가 접근할 수 있게 노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큐브 프록시가 그것을 감지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 IP 테이블즈라고 하는 리눅스의 기술이죠. 리눅스 기술인 IP 테이블즈의 룰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이제 배포의 가장 최소 단위인 파드가 이 워커 노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드 안에는 뭐 컨테이너들도 하나 이상이 실행될 수 있고 그 안에 공유하는 스토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나 레이블 같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워커 노드도 당연히 여러 대로 구성되겠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노드들이 확장될 수 있어야 우리가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시면은 이 화살표들이 전부 API 서버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들 간에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스케줄러에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케줄러가 다시 실행되는 동안 노드의 파드는 배포되지 않겠지만 다른 역할, 뭐 컨트롤러라든지 이 안에 실행되고 있는 파드들이라든지 이런 리소스들은 다 이제 정상 동작합니다. 그 동안 이제 스케줄러가 빠르게 복구되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저도 이제 개발자지만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도움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그 인프라 영역,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영역은 아까 보셨던 API 서버, 컨트롤러, 뭐 스케줄러, SC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큐브 프록시와 큐블렛이 탑재되어 있는 그 서버에 이렇게 파드를 배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플레인은 확장이 되겠죠. 근데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만약에 API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 전체에 더 이상 이제 파드가 배포된다거나 어떤 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이 API 서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PI 서버는 이중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소 2대 이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서버가 분산이 됐으니까 앞단에 당연히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 이제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서버들이 같은 진입점으로 API 요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트래픽이 분산돼서 보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SCD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SCD는 많이들 활용하시는 엘라스틱 서치처럼 레프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3대 이상의 이 서버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SCD는 이렇게 3대의 서버에서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플레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는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API 서버를 같은 서버에 놓고 운영하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증가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생겼을 때도 API 서버를 같이 증설한다거나 API 서버가 부하를 받을 때도 SCD도 같이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장애가 발생해도 굳이 이제 영향받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API 서버 영역,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영역, 이렇게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API 서버랑 애쉬드 클러스터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에 대해서 복구시키고 뭐 문제가 발생하면 트러블 슈팅하고 이 중요한 시스템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EKS가 하는 역할이 이 복잡한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은 여기 이제 VPC에서 생성되는 이 EC2 인스턴스들, 워커 노드들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책임 공유 모델을 보시면 AWS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전 영역을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영역은 고객과 AWS가 책임을 분담해서 하게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I 서버 역할을 하는 서버가 2대 이상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쉬드는 3대 이상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API 서버와 애쉬드 간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클러스터의 부하가 커져서 API 서버가 부하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 플레인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WS가 완전히 관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서버 리소스들도 사용자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가 관리하는 VPC에 이 서버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관리하는 VPC, 여러분들의 계정에 생성되는 리소스들은 데이터 플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큐브프로시랑 큐블렛이 설치되어 있는 이 서버와 파드들이 생성되는 그 영역은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VPC에 생성이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지 않나요? 서로 다른 VPC잖아요. 이 메인지드 VPC와 커스터머 VPC는 서로 다른 VPC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이 API 서버와 이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워커 노드랑 어떻게 통신을 할까요? 그건 이제 EKS의 그 크로스 어카운트 ENI가 있습니다. 교차 계정 ENI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WS가 관리하는 VPC 영역과 고객이 관리하는 VPC가 프라이빗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API 서버와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워커 노드들 간의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로 통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워커 노드들은 노드 그룹이라는 걸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노드 그룹을 생성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이게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관련 노드 그룹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렸을 때 API 서버랑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API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폴트는 퍼블릭이에요. 말 그대로 API 서버가 퍼블릭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릴 때 그냥 우리 노트북에서 접근을 해도 EKS 클러스터의 API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API 서버에 접근을 하게 돼요. 뭐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제 개발 환경이나 이럴 때는 그냥 그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단점이 뭐냐면 같은 이제 AWS 인프라 내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간에도 통신을 할 때 이때는 인터넷망을 타고 통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API 서버가 퍼블릭하게만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퍼블릭한 그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커 노드들도 이렇게 인터넷을 타고 접속을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실 퍼블릭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자가 이제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릴 땐 API 서버가 퍼블릭 그 인터넷망이랑 연결이 동일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내부 통신, 그 워커노드와 API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계정 ENI를 활용해서 프라이빗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이제 DNS 도메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 라우트 53을 보면은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AWS 인프라 내에서 트래픽을 요청할 때는 같은 도메인일 경우에 먼저 내부 그 프라이빗한 호스티드 존을 먼저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EC2에서는 똑같은 도메인으로 요청을 해도 프라이빗한 IP를 찾아가고요. 외부에서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릴 때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퍼블릭 IP를 찾아서 API 서버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예 퍼블릭 연결을 없애고요. 프라이빗한 환경만 제공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안상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랩탑에서는 접근을 못해요. 인터넷을 못하니까.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 같은 그런 서버를 두고 거기에 이제 큐브 컨트롤 어, 명령 그 CLI 도구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에서 제공하는 이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내부 통신으로 이 API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그 망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S3에 있는 오브젝트에 접근한다거나 S3는 리저널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VPC 엔드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을 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가 저장되는 레지스트리죠. EC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저널 서비스라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망을 탑니다. 근데 이 VPC 엔드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통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VPC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옵션을 보면은 노드 그룹이 있는데 셀프 매니지드 노드 그룹은 직접 이제 커스텀한 AMI를 만드셔가지고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직접 만드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번거롭겠죠. 매니지드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의 EKS에 옵티마이즈된 그런 AMI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만들어주고 뭐 배포나 업그레이드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컴퓨팅 노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예요. 별도로 관리할 EC2 인스턴스가 없이 이렇게 파드를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 관리할 서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메인지드 노드 그룹을 한번 볼게요. 이 메인지드 노드 그룹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EKS에 옵티마이즈된 AM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우리는 꼭 설치해야 되는 어떤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커스텀한 AMI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스턴스 상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워치 통해서 손쉽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 밑에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도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최신의 AMI로 만약에 배포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AMI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드를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는 그냥 EC2 인스턴스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EKS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드레인과 코돈이라는 작업을 거쳐요. 여기서 코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워커 노드들이 여러 대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파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면 스케줄러에 의해서 특정 노드로 파드가 이렇게 배포가 돼요. 근데 코돈 명령을 내리면 내가 이 서버에다가 코돈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서버에는 파드 스케줄러가 디스에이블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드 배포 요청이 왔을 때 이 서버에는 파드를 배포하지 않아요. 그럼 이쪽에 배포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코드 명령이 내려진 노드에는 새로운 파드들이 배포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드레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드레인은 뭐냐면 여기 이제 파드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노드 안에 있는 파드를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드는 어딘가 다른 컨트롤러에 의해서 다른 파드로 배포가 되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드에 파드를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만든 다음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롤링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구 버전의 AMI는 이쪽에 대한 파드가 없으니까 아예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드만 사용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파게이트가 동작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파게이트는 먼저 이제 파드 배포 요청을 할 때 뭐 네임스페이스라든지 레이블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레이블이 뭐 스테이크 블루다라고 하면은 요 생성 요청이 왔을 때 이 밸리드 웹 그러니까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정 생성 요청이 왔을 때 중간에 캐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파드 생성으로 보내지 않고 웹훅을 통해서 한번 이제 캐치를 해서 다른 그 실행을 하도록 좀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스케줄러가 아니라 파게이트 스케줄러를 통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정보는 뭐냐면 미리 우리가 파게이트 프로필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특정 서브넷에 셀렉터는 네임스페이스가 어디고 레이블은 어떤 레이블을 달고 있는 파드가 생성 요청을 했느냐 이거를 보고 이 정보랑 생성 요청을 한 파드 정보랑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파게이트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제 배포가 돼요.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EC2 인스턴스에 배포를 하고 있던 그 워커 노드의 파드가 배포되는 게 아니라 AWS가 관리하는 영역에 파드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제가 요 순서를 다 설명을 드렸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로 보면은 이 AWS가 관리하는 영역에 이 파게이트에 해당되는 VM이 마이크로 VM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워커 노드들이랑 이 파게이트에 있는 파드들 간의 통신도 가능해야겠죠. 그때는 서로 이제 AWS가 관리하는 VPC와 고객이 관리하는 VPC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차 계정 ENI를 사용해서 서로 간에 프라이빗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EC2 인스턴스와 파게이트를 혼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트래픽 패턴이 불규칙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파게이트를 일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좀 상시로 고정된 트래픽이 그 예상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가 하는 목표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하려고 하는 거는 현재 클러스터의 상태, current state, 현재 상태와 우리가 원하는 상태, desired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sired state는 뭐 우리는 파드를 몇 개를 배포할 거다, 아니면은 뭐 볼륨을 어떤 걸 만들 거고, 서비스는 어떻게 생성을 할 거야라는 거를 다 미리 정의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야물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현재 상태와 이 야물 파일에 작성된 desired state 값을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변경점이 생기면 다시 이 desired state와 동일하게 싱크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설정을 할 때 명령형으로도 할 수 있고 선언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둘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커 명령이랑 좀 비슷하죠. 도커 런 명령을 한다거나 뭐 크레이트 명령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명령을 할 때 이제 명령형으로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시처럼 엔진엑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파드 3개를 실행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커맨드 라인 명령을 하게 되죠. 큐브 컨트롤 런 엔진엑스 앱을 만드는데 레플리칸 3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냥 명령 한 줄 쓰면은 명령이 실행되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 명령어를 뭐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를 문서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중간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다시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예전 거를 뭐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새로운 걸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충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히스토리 관리도 어렵죠. 근데 선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려는 거를 이런 야물 파일 같은 문서로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은 단순히 이거를 적용해 주세요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은 문서에 작성된 상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명령처럼 뭐 순차적으로 같은 명령을 계속해서 실행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재 상태랑 다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등성이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쿠버네티스의 그 야물 파일에 요 스펙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desired state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은 그 리소스에는 스테이터스라는 필드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스테이터스 필드 밑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정보와 스펙 정보를 비교해서 달라지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루프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옵저브를 하고 있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변경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해서 그 변경점을 다시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리콘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컨트롤러가 계속 이 디절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와치라고 하는데 이 와치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있다라고 하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는 딱 디플로이먼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플리카 셋이다. 리플리카 셋이다라고 하면은 리플리카 셋은 파드 개수 맞추는데 되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파드 수가 내가 원하는 수가 맞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컨트롤러들이 이런 컨트롤 루프에 의해서 상태값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 아까 야물 파일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desired state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는 API 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API 서버를 거쳐서 그 실행되는 그 API 기반의 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API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이 디플로이먼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뭐 V1이라든지 뭐 V1 베타, 알파 막 이런 식으로 API 버전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카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종류의 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시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이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고 어노테이션은 약간 주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보를 어딘가에서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레이블은 모든 이제 오브젝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AWS로 따지면 태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밸류 형식으로 이 디플로이먼트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이렇게 키밸류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이블 기반으로 뭐 나중에 이제 그룹화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스펙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계속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플리카를 3으로 지정했다는 거는 이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드가 3개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셀렉터라고 있죠. 이 셀렉터는 디플로이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파드들을 그룹화하기 위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매치 라벨 밑에 있는 앱은 엔진엑스다라는 정보는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드들이 이 앱은 엔진엑스라는 레이블을 다 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요 밑에 있는 정보들은 뭐냐면 뭐 파드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타데이터가 또 나와요. 요 위에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 템플릿 밑에 메타데이터가 또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디플로이먼트의 메타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파드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요 템플릿 밑에 있는 메타데이터 스펙 정보를 가지고 파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드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정보를 가지고 파드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드는 레이블을 앱은 엔진엑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매치 레이블에 있죠. 예, 이게 같은 야물 파일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뭐 왜 굳이 이렇게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드가 생성되면 얘는 독립된 리소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같이 묶여 있지만 이 디플로이먼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파드는 독립적인 리소스입니다. 그러면 이 파드가 이 디플로이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레이블을 지정해 놓고 디플로이먼트가 바라보는 레이블을 얘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 파드는 이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가 만들어준 파드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배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펙 밑에 있는 정보들은 이제 컨테이너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미지는 엔진엑스 1.7.9 버전을 사용할 거다라는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파드가 실행될 때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풀 받아서 실행하겠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설명들은 방금 제가 다 드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는 의도를 담은 레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레코드 오브 인텐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오브젝트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쿠버네티스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이제 스펙이랑 스테이터스가 있다. 스펙은 디절트 스테이트, 스테이터스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관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인그레스, 클러스터 IP, 레플리카스에 굉장히 다양하고 이 오브젝트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제 막 파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다 이제 화살표가 다 파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를 중심으로 뭐 데몬셋, 리플리카셋, 스테이트풀셋, 잡 너무나 많습니다. 뭐 서비스, 컨피그 맵, 볼륨 많은데 이 많은 거를 이게 다 쓰나 뭐 싶죠. 근데 대부분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익숙해지면은 이것만큼 또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기 쉬운 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은 높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정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프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워크로드 생성을 위한 기본 컨셉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배포의 최소 단위인 이 파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레플리카 셋은 이 셀렉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레플리카 셋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드들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3개의 파드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가 제거됐을 때 다른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시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레플리카 셋이고요.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배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이 그 뭐 롤링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롤링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뭐 10개 중에 뭐 절반씩 배포란 그 파드를 실행한다거나 뭐 이런 전략들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단위로 배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디플로이먼트가 레플리카 셋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레플리카 셋이 파드를 생성하는 식으로 관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패턴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사이드카라는 거는 뭐냐면 파드에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미국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가 있고 여기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어, 뭐 조그만 조수석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 타 있고 예, 여기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있고 요때 요 옆에 달려 있는 게 사이드카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조석 같은 거예요. 달고 다니는 거. 예를 들면은 파드 개념으로 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옆에다가 뭐 플런트 bit이나 파일 비트 이런 뭐 로그를 수집하는 수집기 같은 게 항상 그 따라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경량의 컨테이너를 옆에다 띄워놓고 계속 파드가 실행될 때마다 같이 한 쌍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사이드카 패턴입니다. 그리고 데몬셋은 뭐냐면 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워커 노드가 10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대 동일하게 뭐 에이전트 같이 하나의 그 파드는 동일하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데몬셋으로 하게 되면은 이 한 대씩 실행되는 걸 보장을 해줘요.
큐브 프록시가 이 데몬 셋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에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빌트인 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드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펙에다가 레플리카 셋 3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면서 파드가 3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드들은 컨테이너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레이블이 에비덴지스라는 것이 각 파드마다 다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로 배포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배포의 그 기본 단위인 요 파드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디플로이먼트를 만들면 레플리카 셋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비전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번이겠죠. 첫 번째 버전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파드를 3개를 띄울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3개의 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지 그 컨테이너 이미지의 버전이 갱신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 배포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제 새로운 리플리카 셋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버전이 2번이죠. 그래서 이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파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 컨테이너가 정상 실행이라는 게 이제 판정이 되면 그러면 원래 3개만 띄웠어야 되는데 지금 4개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드 하나를 없앱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버전의 파드를 생성하고 기존 거를 제거하고 새로운 파드 생성하고 기존 거 제거하고 이렇게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플로이먼트의 흐름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배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이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컨테이너의 환경에서의 네트워킹 한번 볼게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서버에 이 물리적인 IP가 있고 그 안에 도커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가상의 브릿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IP 주소랑 전혀 다른 172.16으로 시작하는 이 IP 대역에 가상 I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마다 가상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IP를 할당하는 그 옵션들이 있는데 브릿지는 그러니까 디폴트예요. 이때는 가상의 IP를 할당하게 되고 호스트로 하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가 이 호스트의 IP를 공유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장점은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심플해지지만 이제 포트가 호스트랑 충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뭐냐면 여기 만약에 컨테이너 1번과 컨테이너 2번이 있다고 했을 때 컨테이너 2번을 실행할 때 이 컨테이너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 모드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컨테이너 1번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 컨테이너 2번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파드예요. 네. 파드에 여러 컨테이너를 띄우고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퍼즈라는 컨테이너를 놓고 이 퍼즈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각각 컨테이너가 이렇게 쉐어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노는 이제 그냥 루프백 인터페이스로 그냥 외부로 못 나가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만 네트워크 트래픽이 돌게끔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드 네트워킹은 이 컨테이너 1번과 2번이 이 퍼즈라는 컨테이너에 의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를 한번 볼게요. 예, 이 노드가 지금 2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물리적인 IP를 하나씩 받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들은 각각 가상의 IP를 받죠. 아까 그 도커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1번이랑 컨테이너 2번이랑 만약에 통신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당연히 같은 서버에 있으니까 통신이 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테이너 1번이랑 컨테이너 4번이 서로 통신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상의 IP 간에는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 1번과 4번은 직접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통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VXLAN이나 IPIP 모드가 있는데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 가상의 IP는 이 옆에 있는 서버가 모르기 때문에 아우터 IP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이 아우터 IP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갈 때도 데스티네이션에 이 IP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서버 안에서는 172.16대 16점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너 IP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CNI라고 하거든요.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데 대표적으로 칼리코랑 실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KS에서는 디폴트로 이 VPC CNI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EKS의 이제 VPC CNI 네트워킹을 보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호스트에는 물리적인 IP가 당연히 붙겠죠. 근데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노드의 세컨더리 IP라고 해갖고 VPC IP를 추가로 이 노드에 할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드가 이 추가로 할당받은 IP를 가져다가 부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드도 가상의 IP가 아니라 VPC IP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1번과 컨테이너 2번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같은 서버에 있기도 하고 VPC IP니까 통신이 잘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1번이랑 4번이 통신을 할 때도 아까랑 다르게 이때는 둘 다 이제 VPC IP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아니라 VPC 네트워킹을 사용해서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패킷을 보면은 아우터 IP가 없죠. 그냥 IP를 소스와 데스티네이션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VPC CNI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VPC CNI는 파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몬셋으로 각각의 노드에 하나씩 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안에 그 로컬 IPAM이라고 해갖고 IP를 관리하는 요 그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PC CNI에서 VPC IP 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파드에 할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IP를 여러 개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파드 생성 요청이 오면은 이 풀에서 IP 하나를 꺼내다 부착하는 방식이죠. 이 VPC CNI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슈 투 인스턴스, 이건 EKS 영역이 아니라 이슈 투 인스턴스 자체에서 요 특정 인스턴스 유형마다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부착할 수 있는 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마다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 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5 라지 인스턴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최대 이제 3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부착할 수 있고 각각 10개씩 그 IP 수를 할당할 수 있으니까 총 30개의 IP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그 인터페이스가 각각 하나씩 갖게 되니까 세컨더리 IP는 인터페이스 하나당 9개씩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총 10개에서 그 ENI 거 IP 하나 빼면 9개, 거기에 이제 3개니까 27개죠. 27개인데 여기 플러스 2는 뭐냐면 그 큐브 프록시랑 큐블렉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의 ENI를 공유해서 씁니다. 그러면 파드 2개는 이제 확보 좀 더 번 거죠. 예, 두 개를 더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호스트를 걸 쓰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총 29개의 그 파드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경량화된 파드들을 굉장히 실행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고객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의 서버에 이 개수 제한 때문에 리소스가 좀 여유가 있는데도 더 추가로 못 띄운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추가로 나온 게 이 IP 프리픽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 조금 더 IP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냐면 똑같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 이제 IP를 할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더라고 하죠. 슬래시 28. 그러니까 28이니까 2의 4승계만큼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의 4승계만큼의 IP를 총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당 10개씩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전에는 9개 곱하기 3하고 플러스 2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곱하기 16이 됩니다. 왜냐면 2의 4승계만큼 지금 이 인터페이스 수에 IP 할당할 수 있는 수를 이 사이더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32개의 IP를 할당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저희 EKS 말고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권장하는 파드 개수가 있습니다. 이 432개까지 노드를 하나의 노드에다가 할당하는 거는 좀 성능상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vCPU 30 vCPU 미만의 인스턴스는 110개로 제한하고 이거보다 많은 vCPU를 갖고 있는 노드 같은 경우는 최대 250개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디폴트로 큐블렛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1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요 파드들은 각각의 IP를 할당을 받죠. 근데 이 파드는 언제든 제거되고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 IP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IP가 바뀌거든요.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런 바뀌는 IP들을 만약에 하드 코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없어지면은 접속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로드 밸런서처럼 이 파드 앞단에는 이 여러 개 같은 유형 서비스, 같은 유형의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파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로드 밸런서처럼 대표 IP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 IP를 하나 만들고 백엔드 서비스도 대표 IP를 만들어서 만약에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파드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의 대표 IP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IP는 뭐냐면 이 트래픽이 흘러갈 때 어떤 경우에는 서버 투 서버 통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통신하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클러스터 IP를 쓰시면 클러스터 안에서만 사용하는 IP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오픈할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에다가 노드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포트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게 노드 포트.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는 말 그대로 로드 밸런서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LB를 놓고 뒤에 여러 대의 노드가 있으면은 이 LB를 거쳐서 트래픽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용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파드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제 클러스터 I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노드에다가 클러스터 IP를 만들게 되면 대표 IP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서비스의 대표 IP. 그리고 뒷단에 이제 파드가 여러 개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 파드의 IP도 다 제각각일 텐데 이 서비스의 클러스터 IP 대표 IP로 다른 데서 접속하게 되면 일로 이렇게 접속한 다음에 뒤에 있는 파드들의 트래픽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로드 밸런서처럼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로드 밸런서처럼 동작하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가 로드 밸런서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 비밀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IP 테이블즈라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2.16.1.11이라는 거는 완전히 가상의 IP예요. 이거는 어디에 VPC에 있는 IP도 아닙니다. 가상의 IP를 쓰는데 트래픽이 일로 들어오면 그 서버 내부에 IP 테이블즈 룰을 뒤지게 돼요. 그래서 IPTV 룰을 봐서 목적지까지 이제 체인 형식으로 트래픽이 흘러갔고 이제 파드한테 그 트래픽을 전달하는 겁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IP 테이블즈 룰을 딱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프리라우팅을 거칩니다. 이건 이제 그 저희가 리눅스에서 그 넷필터 IP 테이블즈 룰을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프리라우팅이라는 룰을 먼저 체인을 먼저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패킷을 라우팅하기 전에 거치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항목을 보면은 이게 규칙이거든요. 보면은 큐브 서비스라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모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0.0.0이니까 모든 소스와 모든 목적지로 가는 트래픽은 이 체인을 거쳐라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체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데스티네이션이 172.20.253.88로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서비스의 대표 IP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IP에 해당되는 체인이 매치가 되겠죠. 우리가 그 요청한 데스티네이션이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이 체인이 맞네? 그러면 이 체인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세 개의 규칙이 또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파드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 IP 테이블 규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3개가 있는 거는 파드가 지금 레플리카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5개다, 10개다 그러면 그 수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이 생겨요. 그때 보시면 여기 주석으로 probability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0.333 하는 이런 확률 값이 있죠. 그래서 체인은 IP 테이블즈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체인에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확률이 0.3, 그러니까 거의 한 30%의 확률로 이 규칙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3개니까 뭐 3분의 1의 확률인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음 거로 넘어와요. 그랬더니 이때는 50% 확률이에요. 왜냐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2개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되니까 50%의 확률로 이 규칙이 선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마지막 걸로 가는 거죠. 여기 확률이 없죠. 그냥 마지막 거는 무조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만약에 하나가 선택됐다라고 하면은 이 규칙을 또 타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갔더니 보니까 DNAT, Destination NAT라고 하죠. 이제 그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바꿔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노드로 목적지가 돼 있었는데 그 목적지를 10.11.0.207의 80 포트로 바꿔라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드의 IP예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분산됩니다. 마치 로드 밸런서처럼 트래픽이 골고루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이 IP 태블즈 룰에 의해서 처음에 파드가 요청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타고 그 뒷단에 있는 여기 이제 SEP라고 붙어 있는 여러 개의 규칙 중에 이게 다 이제 파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확률에 의해서 특정 규칙이 선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디나트 돼서 최종적으로 파드까지 흘러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클러스터 IP예요. 그럼 이제 노드 포트를 한번 볼게요. 노드 포트는 아까 전에 이 노드에 포트를 하나 오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뒤에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노드 포트 같은 경우는 3만 번부터 32767 요 사이에 IP를 랜덤으로 할당하게 되는데 이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뒤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마찬가지로 IP 테이블 룰을 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IP 테이블 룰을 봤더니 노드 포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서비스의 포트는 8080이고 노드 포트는 80080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포트에 매핑되는 포트가 8080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선택이 될 거고 뒤에 흐름은 아까 봤던 클러스터 IP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트래픽이 분산돼서 특정 파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 네트워킹을 좀 간략화해서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어, 이 특정 노드에 이 31001 포트로 접속을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파드를 찾아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파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난 이제 사용자가 나는 특정 노드를 딱 집어갖고 포트로 요청을 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파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도 트래픽이 갑니다. 왜냐면 IP 테이블즈에 그 룰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노드에 똑같은 IP 룰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도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큐브 프록시죠. 큐브 프록시가 그 서비스의 정보가 바뀌면 그 정보를 다 노티를 받아서 각 서버에 다 있잖아요. 큐브 프록시가. 그래서 프록시가 일괄로 다 노티를 받은 다음에 각각의 IP 테이블즈를 다 똑같이 수정해요. 그래서 이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서비스 타입의 마지막인 로드 밸런서를 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요 뒷단에 이제 서버들이 여러 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이제 트래픽을 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는 거예요. 아까처럼 노드 포트만 놓으면은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서버 IP를 다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고 들어오는 트래픽을 뒷단의 서버들에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그 로드 밸런서로 썼을 때 디폴트는 이제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사용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은 사용자가 트래픽을 요청하면 뒷단에 이제 서버에 그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렇게 트래픽을
기본은 이제 라운드 로빈입니다. 네,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트래픽을 보내고 수신받은 서버에서 이 포트로 수신을 받으면 뒤에 있는 파드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있는 파드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 간의 통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서비스의 그 유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세 가지 타입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그레스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IP와 포트 기반으로 통신을 했죠. 근데 인그레스는 L7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7에 해당되는 거죠. 레이어 7이 뭐죠? 요건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죠.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최상위이기 때문에 요 그 요청한 도메인의 패스 정보를 본다거나 뭐 호스트 명을 본다거나 뭐 헤더 정보를 본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트래픽을 어, 서로 다른 서비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에 어, 적합하겠죠. 그래서 인그레스의 흐름은 디폴트로 뒷단에는 똑같이 노드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의해서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뒤에 있는 서버로 배포가 될 텐데 그때 이제 노드 포트로 받아서 뒤에 있는 파드로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IP 테이블즈 룰을 탄다는 건. 그래서 인그레스 방식을 보면은 트래픽을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해서 원하는 서비스로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디폴트는 로드 밸런서가 클래식이라고 했죠. 로드 밸런서 유형으로 만들 때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디폴트인데 그 로드 밸런서 타입은 클래식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NLB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요구 사항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요 로드 밸런서 타입을 NLB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 정보를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컴포넌트가 참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AWS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정보들을 쿠버네티스 스펙에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쿠버네티스 스펙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 좀 그 버전 업데이트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쿠버네티스 스펙과 AWS에서 사용하는 이런 정보들을 좀 분리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 컨트롤 플레인에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EKS에서 서비스를 로드 밸런서로 만들면 자동으로 EC2에 그 AWS에 있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요 벤더마다, 그러니까 CSP사마다 이 쿠버네티스를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같은 서비스의 로드 밸런서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AWS는 AWS의 리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구현체가 여기 이제 서비스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참 쿠버네티스가 그런 거를 잘해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주고 구현은 너희들이 해서 제공해라 라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KS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현체가 클래식 로드 밸런서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에 따라서 NLB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비저닝이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노드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트래픽이 흘러가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 NLB 타겟 타입이라는 그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를 쓸 거냐 아니면 IP 모드를 할 거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서비스 컨트롤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라서 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는 애드온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드온이 설치가 되면 이 어노테이션을 달고 있는 경우에 이 컨트롤러가 프로비저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 컨트롤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NLB를 프로비저닝하게 됩니다. 이때 장점은 뭐냐면 인스턴스 모드로 하면 똑같아요. 그 서비스 컨트롤러랑 하는 거랑. 근데 만약에 IP 모드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아까처럼 이 노드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로드 밸런서에서 파드 IP로 다이렉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로드 밸런서에서 그 타겟 그룹의 유형을 인스턴스도 제공하고 IP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파드로 다이렉트로 보낸다. 그러면 아까 IP 테이블즈 때문에 굉장히 네트워크가 복잡했잖아요. 그 부분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IP 테이블즈 안 쓰고 그냥 타겟 그룹에서 다이렉트로 파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드 IP로 직접 통신을 한다. 그리고 이 파드에 대한 정보가 바뀌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감지해서 타겟 그룹에 갱신을 합니다. 자, 이제 인그레스를 한번 볼게요.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고 ALB를 쓰겠다라는 걸 지정하고 요 룰 밑에 이렇게 패스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스는 백엔드에 있는 이 에코 서버라는 그 서비스로 보내라 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패스로 들어온 요청들이 이 서비스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IP 모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시면 좋은 특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그룹 네임이라는 걸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매니페스트에서 룰을 지정할 때 여기 패스에 뭐 오더, 페이먼트 굉장히 많이 추가될 거잖아요. 근데 오더를 개발하는 개발팀이 다를 거고 페이먼트를 개발하는 개발팀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인그레스 파일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팀이 공유해서 이 설정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그룹 네임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같은 그룹 네임을 가진 경우에 인그레스 파일을 나눠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나눠도 인그레스의 그룹 네임이 같으면 똑같은 로드 밸런서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패스를 나눠서 뭐 이 팀에서 관리하는 인그레스 파일은 그룹 네임만 똑같이 해주고 패스를 지정해주면 같은 로드 밸런스의 패스로 이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스턴스 모드랑 IP 모드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도 이 규칙을 사용하실 수 있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도 이 규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모드는 노드 포트를 통해서 트래픽이 흘러간다. 그리고 I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타겟 그룹이 그 IP를 지정하기 때문에 파드로 다이렉트로 트래픽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상태 같은 경우, 이 서비스에 대한 상태는 API 서버를 이 그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계속 와치를 하고 있다가 변경점 발생하면 바로 갱신을 합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요. 스토리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 PV 프로비저닝이 있고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그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온프레미스에서도 운영하실 수 있죠. 근데 온프레미스는 대부분 그 스토리지를 미리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 놓은 스토리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PV를 미리 만들어진 이 스토리지랑 연결해 갖고 생성을 해 놔요. 그래서 이 생성된 PV를 필요할 때 파드에 할당해서 그 마운트 해갖고 사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스토리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비용 낭비죠. 그 사용할 때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로 미리 나는 어떤 유형의 스토리지를 쓸 거다라는 거를 그냥 정의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PVC, 그러니까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으로 나 어느 정도 용량의 스토리지를 쓸 거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스토리지를 생성해서 그 파드에다가 바인딩을 해줍니다. 네, AWS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가 현재 이제 EBS CSI 드라이버, 그 다음에 EFS, 그 다음에 FSX 러스터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FSX를 쓰시게 되고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써야 될 때는 EFS 그리고 좀 그 특정 파드에 마운트를 한다거나 좀 저렴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EBS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보면은 먼저 관리자가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를 해요. EBS를 쓴다고 했을 때 뭐 GP2나 GP3 인스턴스를 쓰실 수도 있고 IO 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우리 워크로드에 맞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전에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볼륨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미리 생성되어 있는 PV가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져다 쓰고, 없으면 그때 이제 생성을 해서 파드에다가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공유해야 될 때가 있죠. EBS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가용 영역이 다르면 마운트가 안 된다거나 하는 좀 제약 조건이 있죠. 근데 여러 노드에서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서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써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존 EFS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EKS의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공유 모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워커 노드를 사용하실 때도 AWS가 책임지는 영역은 이제 OS나 큐블렛, 그다음에 어떤 AMI에 대한 설정들, 이런 최적화된 인스턴스 그 AMI를 제공하는 게 이제 AWS의 책임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영역도 AWS가 책임지죠. 근데 이제 VPC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워커 노드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고객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 직접 책임지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파게이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AMI 레벨, 그러니까 OS 레벨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워커 노드의 스케일링까지도 AWS가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외의 영역은 이제 고객분들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이제 좀 쿠버네티스의 권한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도 알백이라는 걸로 어,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기반으로 권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AWS도 IAM이라는 서비스로 이런 알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둘과는 완전히 다른 권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의 권한과 AWS 권한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롤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롤은 이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뭐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뭐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이나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뭐 리스트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롤 바인딩은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에다가 이 미리 만들어 놓은 롤을 연결을 시킬 거느냐. 이게 이제 이 서비스 어카운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 서비스 어카운트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바인딩 할 건지를 정의라는 게 이제 롤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 롤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지정하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심플하죠. 근데 이제 EKS로 넘어오면은 이 권한 체계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큐브 컨트롤 명령을 해서 만약에 큐브 컨트롤 get 파드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파드에 대한 그 리스트 정보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요청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원래 쿠버네티스는 인증이 없거든요. 근데 그 AWS에서는 이런 인증을 해줄 수 있는 IAM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돼서 인증과 권한을 두 개 다 체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 컨피그 맵으로 AWS 어스라는 컨피그 맵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IAM에 대한 뭐 롤이나 유저에 대한 ARN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유 아이디죠.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쿠버네티스의 권한 그룹이랑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롤을 가진 사용자나 아니면 이 IAM 유저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의 권한 그룹과 매핑을 시켜서 권한을 체크해라 라는 그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큐브 컨트롤이 설치된 곳에 AWS의 어센티케이터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센티케이터는 요 서버에 위치해 있는 AWS 크레덴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AWS의 STS 서버로 권한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통과를 하면은 그때 요청한 IAM 유저나 롤 정보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의 컨피그 맵을 비교를 해서 이 사용자 그룹을 찾아낸 다음에 그룹에 대한 권한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큐브 컨트롤 겟 파드 명령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인증은 AWS에서, 권한 체크는 쿠버네티스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파드에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뭐 엘라스틱 캐시나 뭐 RDS나 이런 데 접근해야 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이게 다이나모DB가 될 수도 있고 S3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파드, 이 워커 노드 안에 실행되는 파드는 같은 워커 노드에 서로 다른 서비스가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는 RDS에만 접근하면 되고 이 파드 B에서는 엘라스틱캐시에만 접근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워커 노드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려면 어떤 파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서비스의 권한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워커 노드에 대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 지금은 두 개지만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드마다, 그러니까 특정 파드 A만 이 RD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파드 B는 엘라스틱 캐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이 권한을 최소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상 더 안전합니다. 이 워커 노드는 보안을 그 권한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IRSA라고 부르는 IAM Role for Service Account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오픈 아이디 커넥터라고 하는 그 표준화된 방식인데 이 IDP라고 하는 특정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증 체계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디폴트는 저희는 이제 IAM을 쓰겠죠. 그래서 IAM에 대한 롤을 생성하고 권한을 할당한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에다가 이 롤에 대한 ARN을 어노테이션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파드를 생성할 때 그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중간에 웹훅을 통해서 그 가로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서비스 어카운트가 어노테이션을 달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IAM 권한을 그 자격 증명을 받아서 파드에다가 인젝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파드는 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지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파드 안에서 어떤 특정 우리 AWS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기에도 좀 복잡하죠. 이렇게도 뭐 잘 활용하시면은 뭐 익숙해지시면은 쉬울 수 있지만 좀 너무 복잡하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파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그 쿠버네티스의 애드온으로 이렇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데 방금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콘솔에서 IAM 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에 할당할 거야 라는 걸 설정만 해주면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파드를 생성할 때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졌죠. 생성하는 방법도 방금 콘솔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CLI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이 태그 기반으로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권한을 나는 이제 시크릿 매니저에 이 get 시크릿 밸류를 하는 요청을 할 건데 여기에 이 태그를 달고 있는 그 달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옐로우 클러스터라고 하는 컨테이너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IAM 롤은 이 시크릿 매니저 중에서도 EKS 클러스터 네임을 옐로우로 태그 설정을 해놓은 그 시크릿 밸류만 참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블루에 대한 시크릿으로는 참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블루 쪽 클러스터 네임은 여기 이제 EKS 클러스터 네임 블루로 태그를 지정한 시크릿 매니저의 시크릿에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 기반의 권한 관리도 가능해져요. 굉장히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EK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프로세싱, 요즘에는 머신러닝, 뭐 생성형 AI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뭐 EKS에 대한 기본 개요부터 네트워킹, 보안, 그리고 스토리지 이 모든 영역이 지금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유용할 때 반드시 알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와 함께
협업하셔서 그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 구현이랑 인프라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